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은 작가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번 1부 귀를 기울이면의 여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어요. 네. 그럼 그 여운을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113화 미야자키 하야오 4부작 특집 2부 모노노케 히메입니다. 맞습니다. 모노노케 히메 작가님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보고 지금까지 지브리 영화 중에 제일 무서웠던 작품 네네. 중에 저는 하나였습니다. 이게 약간 무섭다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충격적이지만 신비로워서 또 기억에 남는 아, 맞아요. 네,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일단 제가 줄거리를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네. 북쪽 변방에 위치한 에미시 일족이라고 있었는데요. 네. 평화롭던 마을의 먼 서쪽에서 갑자기 재앙신이 나타납니다. 멧돼지의 모습을 한 이 신은 인간에 대한 증오가 가득 찬 채로 갑자기 마을을 공격하는데요. 에미시 일족의 차기 족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아시타카, 우리의 주인공이죠. 네, 아시타카가 마을을 구하기 위해 활을 쏘고 이제 재앙신을 쓰러뜨리는데 그 대가로 이제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되죠. 네. 이 모습도 사실 좀 충격이에요. 팔에 맞아요. 막 그 저주가 맞아요. 내린 모습. 그렇게 아시타카는 저주를 풀기 위해 서쪽으로 향합니다. 지방 영주들의 권력 다툼으로 이제 싸움이 가득한 마을에서 아시타카가 지코보라는 승려를 구해주게 되는데요. 네. 이분이 또 나중에 숨겨진 역할이 있죠. 맞아요. 네, 그거는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알 수 있고, 네. 네, 그를 통해서 모든 생명의 생사를 관장하는 사슴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숲을 헤매던 아시타카는 계곡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돕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또 인간들에게 총상을 입은 늑대와 그 늑대를 피를 빨아서 구해주고 있는 모노노케 히메를 처음 만나게 되죠. 네. 사실 모노노케 히메라는 단어는 이 소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칭하는 이름이고 네. 원래 이름은 산입니다. 숲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철을 만드는 마을인 타타라바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아까 구해준 사람들이 여기에 일꾼들이었죠. 네. 그래서 아시타카가 그들을 쫓아서 이곳에서 마을의 지도자인 에보시를 만나게 됩니다. 지브리 스튜디오의 특징 중에 하나라면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여성 지도자를 꼽을 수 있는데 네. 에보시도 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곳에서 아시타카는 그 에보시라는 지도자가 쏜 총에 재앙신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구나. 약간의 뭔가 맥락을 잡을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에보시는 마을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숲을 해치고 있지만 사실 사람들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와 반대되게 신들을 죽이고 있는 것에 화를 내고 저지하기 위해서 모노노케 히메인 산과 그들의 늑대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이에 껴서 아시타카는 둘 다 멈춰. 맞아요. 그만해. 이러면서 이제 둘의 공존은 찾을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코보 있죠. 사실 이 사람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슴신의 목을 베려고 나온 첩자 같은 인물이었던 게 나중에 밝혀지는데요. 네. 이렇게 뭔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모노노케 히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신의 모습을 동물로 그렸다는 점도 인상적이고 네. 근데 그 신들을 나쁘게 만든 게 결국 인간이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이 들어서는 알았는데 어렸을 땐 그냥 무섭게 다가왔던 그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원령공주는 이제 스튜디오 지브리가 제작을 하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감독을 한 애니메이션인데요. 네. 이게 일본에서는 97년도에 개봉을 했고 한국에서는 2003년에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작 붉은 돼지 이후에 5년 만에 신작이었고요. 구상 기간만 6년, 그리고 제작만 3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제작비가 무려 200억 원에 달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힘을 들인 만큼 일본 영화 역사상 그때만 해도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웠는데 1년 동안 영화가 상영이 되었다고 해요. 영화관에서.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일본 인구의 10%가 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실제로 관람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제목이 왜 모노노케 히메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사실 이 작품은 미야자키가 1980년도에 구상했던 모노노케 히메라는 제목의 다른 내용이었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출간이 되면서 알려진 건데
사실 이미지 보드에 그려진 모습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되게 다르게 고양이처럼 생긴 괴물 모노노케가 어떤 무사를 살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딸을 데려가는 내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모노노케라는 그 괴물과 또 일본에서는 히메라는 단어가 공주라기보다는 무사 가문의 딸을 높여 부르는 호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고양이처럼 생긴 괴물, 약간 토토로 닮았어요. 아, 그 괴물이 히메를 데려가는 내용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제목을 그대로 쓰면서 모노노케 히메가 약간 영화상에서는 산을 가르치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를 알고 나니까 왜 제목이 모노노케 히메가 됐는지도 알 수 있고, 이게 사실 자연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벌어진 이야기구나라고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영화를 보고 나면은 무서운 장면들도 기억이 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왜 싸웠는지 생각해보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브리 작품을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네. 저는 매번 어렸을 때부터 항상 내용도 이해 못했지만 모노노케 히메를 꼽았었거든요. 저는 정말 모노노케 히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죠. 둘의 모습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인간을 떠나서 인간과 자연으로 또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쵸. 결국 둘이 이제 헤어지잖아요, 나중에. 맞아요. 근데 그 정말 늑대의 아이로서 자란 산에게는 그만한 선택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렸을 때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인간이랑 행복하게 살면 안 되나 했는데 그 아이에게는 그게 정말 전부였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이제 어른이 되었네요.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모노노케 히메에 맞춰서 책 추천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마음의 숲 출판사에서 나오고 알베르 카미와 르네 샤르가 짓고 백선희님이 옮기신 알베르 카미와 르네 샤르의 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네. 바란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만났던 두 사람이기에 편지가 규칙적이진 않아요. 네. 12년은 조금 넘긴 이 시간 동안 184통의 편지 교류에 대해 담은 책인데요. 네. 알베르 카미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이고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고 읽어보셨을 1942년 이방인. 맞습니다. 이방인 작품을 발표했었죠. 그 다음에 47년도에는 페스트로 또 한 번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1957년에는 젊은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네. 그리고 르네 샤르는 프랑스의 시인인데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산산조각난 시 등의 시집이 있고 제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 저항군에 합류하고 저항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하면서 명성이 더 높아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두 거장들이 편지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이 책은요. 삶을 바꾸는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장르를 떠나서 자신들의 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곤 했는데 실현할 때 찾아오는 의혹의 순간에는 오직 같은 걸음으로 걷고 있다는 걸 알고 이해하는 친구에게 기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도 해주었고 존재들은 그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상처를 보듬는 건 언제나 여명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긴 현기증입니까? 우리는 결코 사랑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문장도 있었고요. 네. 친애하는 르네, 그러니 자신에게 비교할 데 없는 당신의 작품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심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라는 등 굉장히 많이 서로에게 독려해주고 이해해주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영화 속에서 전혀 다른 각자의 세계에 살던 두 주인공이 서로를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싸우거나 오해하거나 인정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편지를 주고받은 이 책과 잘 어울릴 것 같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뭔가 두 사람의 그 상황에 놓인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를 의논하는 게 되게 영화랑 맞닿아 있는 것 같네요, 진짜. 맞습니다. 각각의 편지 상단에는 실제 그 편지가 쓰여진 날짜가 같이 기입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상을 좀 알 수 있도록 역자가 아주 자세하게 주석을 달아놓은 부분도 참고해서 읽으면 훨씬 풍부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외국인이 주고받은 편지다 보니까 한국 사람한테 좀 의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읽어보니까 주석이 되게 상세하게 달려있더라고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글지마 작가님 책 소개 들어볼까요?
네, 저는 박종무 작가님의 우리는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아마 제목만 보면 무슨 내용일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제가 부제를 또 읽어보자면 수의사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는 가축 살처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명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말만 들으면 조금 뭔가 힘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는 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책을 구매를 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박종무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작가의 말을 좀 읽어보자면 모든 생명은 존재 의미가 있으며 생태계 내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그런데 인간은 생명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독보적으로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다른 생명을 마구 폭력적으로 대한다. 인간에게 상처받은 동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한 소년은 수의사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본업은 수의사이신 거죠. 그러면서 이 딸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그리고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저희가 정말 직면한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뭐 반려동물은 아끼지만 이제 공장식 축산으로 자라고 있는 동물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차이는 무엇인가? 혹은 이제 가축 전염병을 우리가 한 번에 말살해야 되는 존재처럼 여기는데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짚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는 거나 혹은 이제 기후 문제와 과도한 고기 소비가 많이 이어져 있는 걸 잘 모르세요. 네네. 왜냐면은 저희가 가축을 먹기 위해서 가축을 키우게 되는데 그 가축들이 먹는 옥수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도 되게 차분하게 잘 밝혀주시고 네. 저는 차례를 되게 잘 짜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처음에 일단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이라고 해서 반려동물, 길고양이로 시작을 하고요. 네. 그 이후부터 이제 건강한 가축까지 살처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가축 전염병에 대한 오해.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어떻게 바꿔야지 우리가 동물들을 생명으로 대할 수 있는가 이런 네.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하지만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거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고 있는 질문들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답을 찾기 위해서 혹은 명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는 문제들이라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계속 고민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책을 읽으면서도 기후 문제와 가축의 문제가 너무 얽히고 있으니까 네. 이거 알면 알수록 이 두 문제는 함께 해결하는 방향밖에 없나? 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고 네, 네. 제가 사실 동물이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소설을 쓰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쓰다 보면은 이렇게 쓰는 게 맞나? 너무 진중한 문제로 빠지는 거 아닌가? 누가 이거에 관심을 갖지라는 고민이 들면서 사실 제가 지금 그 소설 쓰는 걸 멈춘 상태거든요. 네, 네. 네, 그때 그거를 쓰면서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책으로 이걸 구매를 한 거였는데 모든 소설 내용이 제가 예전에 자료 조사했던 내용이랑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문제를 어쨌든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처럼 나도 모노노케 히메 같은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괜히 그런 좀 희망을 얻고자 저는 이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작가님이 쓰고 계셨던 그 소설도 너무 궁금해지는 책 소개였네요. 한 내후년쯤 쓰고 있지 않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뭐 모노노케 히메도 16년 걸렸는데 그쵸? 네, 후년에 나오면 저도 한 쓴 지 4년째 되는 소설이 될 것 같네요. 급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2부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 영화 속에 다양한 이야기가 얽혀 있다 보니까 많은 방향으로 해석을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 듣고 아마 다시 관람하시면 이 장면이 그래서 이런 뜻이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4부작 특집에 이어서 다음 주에 3부 예고해 주실까요? 교주마 작가님? 네, 3부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작품이죠.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